여러분, 양파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양파를 그냥 드시면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의 겨우 5에서 10%만 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금덩이를 손에 쥐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죠. 그런데 부엌 천장에 있는 식초 딱 한 숟갈만 더해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냥 먹으면 손해일까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당까지 잡아주는 귀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 퀘르세틴이 양파의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튼튼한 금고 안에 보물을 넣어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씹어 먹어도 대부분이 흡수 전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단단한 세포벽을 부드럽게 녹여주거든요. 이 금고문이 열리면서 퀘르세틴이 쏟아져 나오고 식초의 산성 환경이 이 성분을 위산에서도 보호해줘서 장까지 무사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양파라도 식초와 함께 드시느냐 안 드시냐에 따라 우리 몸이 얻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50대 중년이 넘어가면 혈관이 소리 없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에 끈적한 기름때가 달라붙어 있어서 피가 시원하게 돌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행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온몸이 무겁고 손마디가 뻣뻣해서 주먹 하나 쥐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혹시 요즘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단순하게 넘기시면 5년 뒤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와 같아서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노폐물만 쌓여서 몸을 더 망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양파가 좋다는 걸 아시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방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위장만 자극하고 좋은 성분 흡수가 안 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유황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은 혈관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여기서 식초에 아세트산이 함유하면 콜레스테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합니다. 방패로 막으면서 적군의 보급로까지 끊어버리는 셈이죠. 또한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유아프로필 성분이 있어서 높은 혈당만 골라서 낮춰줍니다. 정상 혈당을 건드리지 않고 높을 때만 작용하는 똑똑한 기능이에요. 식초의 아세트산도 탄수화물의 당분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당뇨 환자분들에게 소금 대신 식초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처음 2주 정도는 소화가 편해지는 걸 먼저 느끼십니다. 식초가 위액 분비를 도와주고 양파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속이 가벼워지고 화장실도 수월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손끝, 발끝에 온기가 싹 돌기 시작하고 3개월을 넘기면 건강검진 수치에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아침이 한결 가뿐해져요.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골밀도가 훨씬 좋았고 골반 골절 위험이 20% 이상이 낮았습니다. 식초 쪽도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2009년 일본 임상시험에서 매일 식초 15에서 30ml를 마신 분들의 체중이 12주 만에 0.9에서 1.8kg나 줄었고 식초의 구연산이 칼슘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4.4배나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이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조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특급 레시피, 양파 식초 절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얇게 써세요. 딱 15에서 20분만 공기에 노출시켜 주시고요. 양파 속 효소가 공기와 반응하면서 유익한 성분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양파를 꾹꾹 눌러 담고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준영 식초가 아니라 라벨에 천연 발효라고 적힌 양조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기호에 따라서 통후추 한 줌과 양배추도 양파와 동일량을 넣어 두셔도 좋고요. 이틀만 냉장 보관하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물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퀘르세틴이 60에서 80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버리시면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챙기는 겁니다. 껍질을 씻어서 말린 다음에 물에 넣고 15에서 20분 끓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무나 미나리를 넣으시면 혈관을 뚫어주는 힘이 더 좋아지고 다시마를 넣으면 맛도 깊어집니다. 이 물에 간장과 식초를 살짝 더하시면 흡수율이 최대 120%까지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궁합 음식을 꼭 알아두세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는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퀘르세틴이 만나서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황금궁합 1위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면 알리신이 비타민 B1 흡수를 끌어올려서 피로 해소에 아주 좋고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이 합쳐져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특히 된장과 양파 조합은 꼭 주목해야 하는데요. 된장이 발효식품이라 양파의 유효 성분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생양파를 식초에 살짝 절여 된장을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약이 되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하루 루틴은 이렇게 잡으세요. 아침 식사 때 양파 식초 절임을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양파 껍질 물을 종이컵 1컵 정도 식사 중에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양파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개, 식초는 한두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양파든 식초든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식초는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뒤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 주시면 치아 범량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파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우유예요. 꿀은 양파의 유황 화합물과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고, 우유는 양파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곤란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피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등 푸른 생선, 된장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스피린이나 와피린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생강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자극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몸의 온기를 올려서 혈액순환까지 도와주거든요.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 대신에 5분에서 7분 정도 볶거나 데쳐서 드시면 자극은 줄면서 퀘르세틴 흡수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싱싱한 양파 한 망과 천연 발효 식초 한 병만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찾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 반 개에 식초 한 숟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을 젊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대한암예방협회가 공식 발표한 암 예방 15가지 수칙 중에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콩에도 있지만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된장 1g 안에 유산균이 최대 1000만 마리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결국 된장은 장을 살리는 유산균, 그리고 염증과 암 예방에 유리한 이소플라본,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된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된장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조합은 마지막에 특급 레시피와 함께 딱 알려드릴게요. 된장과 찰떡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은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집니다. 부추가 바로 이 부분을 딱 채워주는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된장이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을 맞춤처럼 보완해줍니다. 게다가 부추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된장국에는 부추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된장과 두부는 둘 다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 이소플라본이 두 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유리한 성분인데 된장 하나만 먹을 때보다 두부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데 이 조합이 자주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당근과 양파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인데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가요. 된장찌개처럼 기름기 있는 재료와 함께 끓이면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에 당근 몇 조각, 양파 반 개만 더해도 항산화와 항암 시너지가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조합을 압도하는 최강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인데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유리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 식단에서 검은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면 항암 효과가 한층 강해져요. 거기에 검은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된장의 발효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너지가 생겨요. 된장이 장에 좋은 균을 심어주고 검은콩이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된장 검은콩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재료는 2인분이에요. 삶은 검은콩 한 줌, 약 50g, 두부 3분의 1모,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재래된장 1큰술 반, 다시마 우린 물 350ml, 마늘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미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끓이면서 애호박과 양파를 먼저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삶아둔 검은콩과 두부를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줄인 뒤에 된장을 체에 내려서 풀어 넣고 마늘을 넣어서 1분만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에 된장을 넣는 건 끓는 온도를 낮춰서 유산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의 발효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두부의 이소플라본까지 더해져서 항암, 장건강, 치매 예방 세 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낸 조합이 됩니다. 어떤 된장을 골라야 할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된장 고르는 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 기간이 중요합니다. 1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을 고르세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전통 재래식 된장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직접 다 확인하고 맛까지 검증된 된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바로 백야농원의 저염 된장입니다. 국산콩으로 만든 수제 재래식 전통 된장으로서 무려 2년을 숙성시킨 제품이에요. 거기에 소금까지 줄여서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첨가물 없이 콩과 소금만으로 발효시켰습니다. 건강한 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 하니까 믿음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반 맛있는 된장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된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된장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조합 꼭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는 된장과 삼겹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삼겹살 드실 때 쌈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상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삼겹살의 포화지방과 된장의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겹살에 쌈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때는 쌈채소를 넉넉하게 깔고 생마늘과 생양파를 꼭 곁들여서 드세요. 쌈채소의 식이섬유와 마늘, 양파가 포화지방 흡수를 줄여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골고루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된장찌개에 짠 김치를 곁들이는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이미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묵은지나 깍두기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에 나트륨은 훨씬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김치 대신에 생채소나 나물 반찬으로 구성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 안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된장에 식초를 섞는 건데요. 새콤한 맛을 내려고 된장 양념에 식초를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된장 속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의 핵심인 유익균이 사라지는 셈이죠. 새콤한 풍미가 당기신다면 식초 대신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된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된장보다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된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된장 하나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부추, 두부, 당근, 양파 그리고 검은콩과 함께 먹을 때 장 건강, 항암, 치매 예방까지 시너지가 완성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면역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증명했듯이 면역의 균형을 잡는 핵심은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매일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장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거든요. 오늘 결심한 것도 내일 되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댓글 하나 남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금을 한 잔, 온몸 염증을 가라앉고 묵은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처방약도 아니에요. 바로 소금입니다. 단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놓는 링거 다들 아시죠? 그 링거의 핵심 성분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 의학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소금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배워왔을까요? 오늘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소금물이 혈관, 수면, 두통, 야간요, 심지어 뱃살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땀,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링거도 정확히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신호를 뇌까지 보내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나트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하얗게 가공된 소금은 이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염화 나트륨만 99% 남긴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진짜 이유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다 걷어낸 소금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새벽엔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신호들 사실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부분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고 통증에 잠까지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저는 딱 이때 마시는데요. 소금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때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30분 전인데요. 소금 속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총량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약 1에서 2g 살짝 짭조름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다면 이어서 뭘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나트륨이 몸속에서 역할을 다한 뒤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야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잡히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소금을 한 잔에 바나나 한 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잘 흐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조금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이 훨씬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자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물 한 가지만 올려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끌어다 씁니다.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나듯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더 쑤시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칼슘이 약 130mg 들어있어서 소금물로 빠져나간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만 넣어도 소금물과 아주 잘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물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소금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별도로 물을 더 챙겨 마실 필요 없이 소금물 1리터를 아침 식전, 취침 전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하루에 1리터를 넘기는 건 피하세요. 좋은 것도 넘치면 부담이 되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소금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리터에 1에서 2g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처음부터 정량을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죠?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몸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꼭 붙잡아 두려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지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소금 정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예요.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으로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소금인데요. 이 표층 바닷물보다 오염이 적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소금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금이 이 MQ 눈소금인데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실 때 쓰는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아서 흡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알아채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 전체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드셔보세요. 살짝 짭조름한 그 한 잔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드릴 겁니다. 쇼츠가 당신의 뇌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나요? 그제 점심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날 겁니다. 다행이죠. 그럼 이번에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오늘 쇼츠는 몇 개 보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뭘 봤는지도 몇 개나 봤는지도 밥은 기억나는데 영상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단순히 관심 차이가 아닙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짧은 영상, 쇼츠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켜면 자동으로 뜨고 틱톡 같은 앱에서는 광고 하나 보고 오면 포인트도 쌓이고요.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재미도 있고 용돈벌이도 되고 시간도 가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멈추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뇌가 멈추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브레인롯, 직역하면 뇌 썩음입니다. 저품질의 짧은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할 때 뇌에 생기는 변화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는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주목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년의 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짧은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쉽게 말해서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에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칭찬받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이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짧은 영상은 그 도파민을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뽑아낸다는 거예요. 손가락 한 번 까딱하면 새로운 영상이 뜨고 또 웃기고 또 신기하고 뇌 입장에서는 쉴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도파민이 계속 과하게 분비되면 뇌는 점점 이 자극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일 같은 음식만 먹으면 나중엔 그 맛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요. 그래서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영상 하나가 조금만 길어도 지루하고 일상적인 대화나 책 읽기가 갑자기 너무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워싱턴 대학교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말한 팝콘 브레인 현상입니다. 팝콘이 열에 의해 터지듯이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일상에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쇼츠를 본 사람들의 집중력이 평균 4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전전두엽인데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 전전두엽이 실제로 약해집니다. 전전두엽은 집중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감정조절, 계획하는 능력까지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뇌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측두엽의 부피가 줄어들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의 회백질량도 감소합니다. 회백질은 쉽게 말해서 뇌세포가 모여있는 곳인데 이게 줄어든다는 건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변화를 되돌리는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들의 뇌는 이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쇼츠 자극까지 더해지면 뇌 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 바로 전 단계로 이 상태가 되면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제대로 쓰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쇼폼 영상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직접 분석했는데요. 집중력 결핍, 기억력 감퇴와 연관된 뇌신경계가 활성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걸 증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국내 과학동아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4주 동안 쇼폼 콘텐츠 소비를 줄인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델타파부터 감마파까지 모든 뇌파 내역의 신경 활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작 4주 만에 뇌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매일 고작 3줄짜리 짧은 일기를 쓰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월등히 나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짧게 일기를 쓴 것 뿐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뇌를 정밀 촬영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70대 어르신의 뇌가 20, 30대의 뇌와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를 꾸준히 쓰신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자극적인 콘텐츠만 소비한 고령층은 치매 위험이 최대 5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예요. 뇌를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 아니면 그냥 자극에 맡겨두느냐. 뇌과학자들은 이걸 인지 예비력이라고 부릅니다. 독서, 글쓰기, 새로운 것 배우기처럼 뇌를 능동적으로 쓰는 활동들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내고, 이게 쌓일수록 나이가 들어도 뇌가 훨씬 오래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개념이에요. 인지 예비력이 높은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치매 증상이 훨씬 늦게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일 저녁 3줄 일기를 쓰는 겁니다. 3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아침 먹었다, 산책했다 이렇게 쓰시면 뇌에 자극이 별로 없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아이디어 밀도가 낮은 글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는데 어릴 때 어머니랑 함께 먹던 아침이 생각났다. 어머니의 젊은 얼굴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같은 아침 식사인데 전혀 다르죠? 이게 아이디어 밀도가 높은 글입니다. 냄새, 온도, 감정, 기억까지 끄집어내는 글을 쓸 때 뇌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기억을 꺼내는 부위,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 언어를 다듬는 부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짧게 메모하는 것과는 뇌 자극의 깊이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치매 연구에서 아이디어 밀도가 높은 글을 꾸준히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딱 3분이면 됩니다. 자기 전에 노트 한 권, 볼펜 하나면 충분해요. 자, 두 번째는 핸드폰 없이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60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을 10년간 추적 연구했는데요. 일주일에 18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뇌혈관 상태가 훨씬 젊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뇌혈관 나이는 20에서 30대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뇌혈관이 건강하다는 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뇌세포가 살아있으려면 혈관이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걸으실 때 핸드폰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걸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쇼츠도 보고 카카오톡 확인하시거든요. 몸은 걷고 있는데 뇌는 여전히 자극을 받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뇌 회복 효과는 절반도 안 나와요. 핸드폰 없이 걸을 때 뇌는 비로소 쉬면서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멍하니 하늘 보고 바람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그 시간이 사실 뇌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에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뇌가 겉으로는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억을 정리하고 창의력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달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시면서 그냥 주변을 느껴보세요. 그 20분이 어떤 영양제보다 뇌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을 쓰는 취미 하나입니다. 화투, 바둑, 뜨개질, 종이접기, 텃밭 가꾸기, 뭐든 괜찮습니다. 혹시 요즘 손을 정교하게 쓰는 일이 얼마나 되시나요? 사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우리의 손은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밥도 하고 뭔가 만들고 흙도 만지고 했는데 말이죠. 뇌 자극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손을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손의 정교한 움직임은 뇌의 넓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쌓일수록 치매를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처음 보는 뜨개질 패턴을 따라해보거나 한 번도 안 해본 종이접기에 도전해보는 것. 잘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못하고 낯설수록 뇌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쇼츠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자극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반면 이 3가지는 뇌가 직접 일하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뇌 나이를 결정짓습니다. 그렇다고 짧은 영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조금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게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입니다. 뇌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시간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70대인데도 20, 30대 뇌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뇌를 직접 쓰는 습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노트 한 권 꺼내서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세 줄로 써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되시면 이 댓글로 오늘 하루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세 줄로 써보세요. 냄새든 감정이든 떠오르는 얼굴이든 생각나는 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 세 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저장해 두세요.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다시 꺼내 보시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보고 끝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나 요즘 잘하고 있나? 스스로 점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보고 자꾸 떠올려야 몸에 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